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전기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막점 막후 이 두 분도 항상 함께 하시죠. 먼저 오창석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혜찬입니다. 네, 또 있죠. 네. 네. 자, 그리고 막전 막후의 든든한 팩트체커 김준일 기자도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이 최고의 순방이었고 회담이었다. 지난 한 주 가장 큰 이슈였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그만큼 정상회담 성과에 자신감을 크게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44조 원짜리 빈수레라고 하면서 평가 절하를 한 데 반해서 여당은 건국 이래 최대 성과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가진 처음 한미 정상회담, 이게 자축할 만한 성과인지 빈수레인지 저희 막점 막후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나의 만남, 미국과 한국의 만남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기억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에 어음을 받아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격과 품격을 확인하고 현대판 조공이 44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고 온 것은 고작 55만 명분의 국군 장병들의 백신이죠. 자, 세 분한테 여쭤볼게요. 이 좀 총평을 좀 짧게. 일단 오창석 평론가. 1952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아, 그때요. 72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네. 미사일 주권을 42년 만에 얻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난 42년 중에는 최고의 한미 회담이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보수 정권에서도 달성하지 못했었던 국방 주권을 달성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자, 크게 평가, 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좋게 했습니다. 장희찬 평론가 빈수레였다. 네, 저는 소 읽고 외양간 고쳤다. 그러나 숙제가 많이 남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소가 있어요, 여기서?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친중 노선 아니냐는 비판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뒤늦게나마 다시 친미 노선으로 복귀를 해서 이 중국을 견제하는 대열에 합류한 것은 늦었지만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미사일 지침 해제라던가 또는 우리 군대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을 받아온 것 등등 너무 잘한 일이지만 이 이후의 숙제, 중국과의 안보 갈등, 경제 갈등 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받은 숙제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숙제도 꽤 있다라고 평가를 주셨고요. 김준일 기자도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예, 그 하태경 국민의힘 네.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야당이 관습적으로 반대를 한다. 우리 당은 논평을 봤는데 상당히 인색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순수 100%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태경 의원은 예. 국민의힘 쪽 거의 의원입니다. 최고의 뭐 이제 칭찬을 했는데 네. 뭐 아쉬운 점이 있죠. 당연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건 인정해야 된다. 몇 점? 95점, 100점 만점에 95점 저는 드리겠습니다. 몇 점? 79점. 에이, 80점 줘요, 그냥. 80점까지 참 못 주겠어. 79점. 이 정도면 엄청 후한 평가한 겁니다. 79점. 에휴. 학교 다닐 때 최고 점수가 79점이었나 봐요. 단준 점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79점. 네. 아, 그래도 많이 79점. 줬다고 할 수도 많이 준 있네요. 겁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 점수 한번 줄 수 있습니까? 97점이요. 97점? 저 점수 뒤집었어요. 아유 유치해. 아유 유치해. 재미는 없네요. 네. 저는 그 재밌더라고요. 그 지난달에 있었던 스가 총리 그 방미하고 좀 비교했던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네. 먹는 음식부터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햄버거 먹었고요. 햄버거 먹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크랩 케이크를 먹었는데 거리도 또 화제가 됐습니다.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뭐 벽만 없지 그냥 거의 옆방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네. 이야기를 나눴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렇지가 않았고 이런 비교들이 좀 재밌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비교를 다 하나 싶기도 하면서도 왠지 뭔가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자, 이런 게 진짜로 의미가 좀 있긴 한가요? 왜 이렇게 비교해요? 네. 일단 언론이 이 의전 문제에 있어서 네. 보도를 함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귀빈 아니면 왕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왜 언론이 이런 걸 쓰느냐. 뭐 다른 내용도 중요한 거 다 쓰는데 이게 잘 읽혀요. 독자들이 또 재밌긴 이게 재밌어요. 클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스가가 상대적으로 경시받았고 한국이 더 받았다라는 거는 좀 볼 내용이 있는 게 네. 당시에는 코로나19가 매우 극심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더 테이블도 멀리 있었고 그렇죠. 그렇고 크랩 케이크 자체가 이게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에피타이저입니다. 네. 이게 엄청 고가의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많이 먹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햄버거랑 엄청 다르게 대접받았다 그런 내용도 아닌데 그냥 일본한테 이긴 거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고 또 소모되는데 너무 의전에 조금 과하게 우리가 이런 언론도 집착하고 국민들도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보면 옷 하나에 대해서도 다 어떤 언론에서 의미를 뒀잖아요. 뭐 파란색은 뭘 상징한다, 빨간색은 뭘 상징한다. 언론에서는 사실은 이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더 주목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냥 그 옷 입고 싶어서 입었대요. 네. 뭐 그런 뭐 색깔을 의미를 두지는 않았겠죠. 그 당시에 그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민낯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패션 외교라고 하면서 네. 하나하나 색깔의 의미 부여해가지고 특히 이제 보수 종편들에서 그러니까 의전해 준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전해 준 거죠. 네. 그 보도를 통해서 그런 건 좀 이제 앞으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성과를 봤을 때 이렇게 이 보도 부분은 빼버리고 일본보다고 좀 더 컸다고 봐야 됩니까? 일본하고는 비교하면 어떨까요? 정상회담의 결과 예, 크게 내용이요. 봤을 때는요. 일본은 일본이 원하던 것을 얻었고 아하. 한국은 한국이 원한 걸 얻었다고 봐야죠.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한국이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보지만은 네. 굳이 일본하고 우리가 꼭 비교를 해야 돼. 우리는 이미 일본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잘난 국가인데 굳이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 승리했다 이런 감정을 얻어야 그러네요. 되나? 저는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김준일 기자가 일본과의 비교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언론에서도 계속 비교를 하고 정치권에서도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비교를 하니까 합니다. 네.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보 논란도 있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1억 회분 백신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김기현 원내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가 되는 대목입니다. 스가 총리는 미국 방문 당시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습니다. 보도와는 달리 한 달 뒤 체결된 계약으로 확보한 물량도 5천만 회분이었습니다. 이게 오보였어요. 왜 이런 사고가 난 겁니까? 일단 이게 어떻게 있었냐면은 미일 정상회담이 4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일본 정부가 1억 회분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5월 14일에 한 달 뒤에 5월 14일에 실제 계약한 거는 5천만 회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1억 회분은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 5천만 회분이 맞는데 그거를 한국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더 많은 건 맞죠. 더 많은 건 맞는데 일본이 당시에 이제 물량이 그렇죠. 확보한 물량이 좀 적었어요. 한국보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급했고 한국은 이미 지금 확보한 물량이 1억 9천만 회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실은 여기에서 더 가져오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제때 들어오는 게 문제지 물량 자체를 더 확보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있었던 얘기 중에 그 방미 전에는 반도체 주고 백신 받아오자 백신 스와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또 왜 못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심각하게 고려를 했는데 아니 전 세계에서 백신 제일 많이 확보한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인데 네. 여기에다가 지금 주는 게 맞냐? 이렇게 미국이 그렇게 이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 이제 고위 관계자들이. 네. 그래서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듀크 대학의 글로벌 헬스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곳에서 백신 확보 물량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좀 보도가 제대로 안 돼서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뉴욕 타임스나 뭐 가디언 이런 데들 다 여기를 인용을 하거든요. 지금 네. 한국이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인구당 2.5호 회분을 맞을 수 있어서 전 세계 확보 순위로 10입니다.
물량으로 보면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후반기에 하반기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실제로 들어오는 물량 예. 자체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있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계속 물량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미 한국은 확보 물량으로 보면은 전 세계 탑급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추가로 더 가져오는 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미 많은데 왜 더 욕심 부려?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니까 대신에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서 군 장병한테 집중적으로 주겠다. 빨리 상반기에 맞추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뭐 미국이 뭐 사실은 세계적 국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백신에 대한 어떤 분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백신이 꽤 확보가 된 나라인데 굳이 스와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나 정의용 장관이 스와프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그럼 어쨌든 야당의 꺼냈기 지적을 때문에, 받아서. 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제 마스크 벗을 수 있는지, 언제 5인 이상 밥 먹고 다닐 수 있는지. 제가 주말에 집안 어른들 모시고 식사하고 싶은데 같이 살질 않으니까 5명 넘으니까 어른들 못하죠. 모시고 어제 가지를 네, 못하겠더라고요. 못합니다. 예. 불편한 게 참 많아요. 그럼 이건 개인의 불편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도 직결돼 있는데 언제쯤 이게 풀릴 수 있는지 계획을 좀 알려달라. 로드맵이 궁금하다. 뭐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 딱 날짜를 박아놓고 네. 그 날짜 맞추면 정부가 박수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 날짜 못 지키면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한테 심판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우리 정부는 충분하다, 많이 있다, 걱정 말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참아오고 인내해왔던 국민이나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끝이 언제인지 알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의 어떤 끝이 언제다 구체적인 계획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마냥 참아야 되는 건가? 이런 답답함과 불안함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면 단순히 우리 수량 많이 확보했어가 아니라 6월에는 얼마 가져오고 7월에는 얼마 가져오고 이게 나온다면 국민들이 버티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서 진행자와 싸우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고 저도 안 맞고 모더나나 화이자는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고 그러면 계속해서 11월 만들 수 있게 집단 면역 달성할 수 있게 우리도 돕겠다. 불안증만 조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하나 삐끗하면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맞고 싶어하는 거예요. 조경태 의원하고 그때 예전에 선거를 같이 해서 그런 불만이 좀 약간 사적인 감정이 많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택도 없었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조경태 의원이 너무 이제 크게 회자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지 뭐 개인적인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 모습이 느껴졌어요. 저는 궁금한 게 정부에서 1차 목표로 네. 6월 안에 1,200만 명 백신 접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대략 한 4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800만 명을 더 접종해야 돼요. 쉽지 않을 그게 일단 1차 목표 달성이 되겠느냐. 만약 그 목표가 달성되면 많은 국민들이 11월 집단 면역 형성도 되겠구나라고 믿어볼 수 있는데 좀 물리적으로 네. 지금 맞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부의 1차 목표치 갭이 좀 크거든요. 크긴 큰 이게 건 달성이 안 되면 사실입니다. 네. 국민들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요거는 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는 상관없지만 지금 이제 60세, 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접종 예약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예. 지금 이 오창석 평론가 지적한 것처럼 야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도 좀 맞고 이런 조경태 솔선수범하는 의원은 절대 안 모습을 맞겠대요. 뭐 그분의 의견일 뿐인데 그분이 야당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대표 선거에서도 컷오프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아무튼 그게 그렇기 됩니까? 때문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야당에 좀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원로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맞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 컷오프 얘기에 제일 크게 웃네요. 오창석 평론가. 아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5선인데 저는 컷오프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의원까지 5명으로 압축됐는데 자, 백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백신의 위탁 생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주호영 의원은 좀 달리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이 백신 어떤 공급의 허브를 우리나라가 구축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하고는 조금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백신 생산 위탁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이건 아마 이제 팩트 체커인 우리 김준일 기자님도 잘 아실 텐데 네.
일단은 우리 삼성바이오에서 모더나 백신 생산 위탁한 건 핵심 기술까지 이전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병입이라고 합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백신을 병에 포장하는 작업을 한국 삼성바이오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병입한 백신을 한국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모더나에서 이 한국 삼성바이오로 가져와서 병입, 그러니까 포장 절차를 마친 다음에 이 백신들이 세계 어디로 먼저 나갈지는 우리한테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나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한국 회사에서 한국에서 포장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물량이 좀 더 빨리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기대감은 있을 그 것이다. 기대감 가질 수 있게 한 부분까지를 나쁘게 평가하고 싶진 않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담보된 약속이 아니다. 담보된 게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냉정하게 평가해야지 국민들에게 또 희망만 막 불어넣었다가 그게 실제로 모더나 빨리 공급 안 되면 희망 고문이란 말 쓰잖아요. 실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팩트만 좀 바라보고 건조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위탁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해도 될 것이다. 뭐 김준우 기자 또 그렇게 보십니까? 예, 다 맞는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했고 이제 좀 아쉽죠. 특허가 지금 13개 회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은 13개 회사의 특허들을 다 양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기술을 이전을 한다라고 해도 바로 개발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복잡한 국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병입만 하는 거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정부나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술 이전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제 좀 전망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장희찬 평론가 말씀하신 거는 맞지만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그 반도체 배터리 사업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현지에 44조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백신 55만 명분하고 44조 바꾼 것이다. 너무 이건 거래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언론에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등치시켜서 예. 보도하면 잘못되면 이제 국민들이 44조 주고 55만 명분이 사온 건 줄 착각하겠어요. 아니 근데 그 보도상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네. 보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아하. 들고 정주영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살아생전에 기업인들은 장사할 때 이문 없는 거 행동 안 한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44조를 투자했으면 네. 이 44조를 회수할 수 있을 만한 또는 44조에 걸맞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록 어린이 우산재단에 무슨 44조 후원하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와 후원의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분리시켜서 보고 어쨌든 우리 기업도 미국에 진출하면은 결국은 미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또 한 번 크게 열리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 또 긍정적으로 또 판단할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3번이나 땡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함께 방미했을 때 재계 총수들이 같이 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보증한 회사라는 거예요. 이 사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베팅을 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상 또 기업의 마인드였을 것이고 미국 시장이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터무니없는 시장이었다면 이것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주요 수출 무대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 가장 먼저 나가는 이제 프로토타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스스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지 백신 55만 명을 돈 주고 44주고를 사고 온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좀 부분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렬해 놓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그건 일반적으로 맞죠. 기업이 정부가 투자하라 해서 잘 합니까? 영향은 받죠.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고 일단은 단순 등치하면 백신 한 명 분당 8천만 원 줬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게 결코 옳은 계산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겠다는. 되게 미소 짓고 있네요. 미소를 짓고 있어요. 한 명에 8천만 원. 기고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업 투자는 철저히 뭐 실리적 관점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미국 시장이 중요하니까 투자해야 되는 국가인 것도 맞는데 만에 하나 뭐 삼성이 170억 달러, LG가 14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데 그 공장과 투자가 국내에 집중됐다면 지방이나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청년 일자리들이 생겨났을까 생각해보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국내 투자가 됐으면 이게 4천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4조도 아닙니다. 44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뭐 삼성, LG 호명해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까지 쳐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 투자를 하면 미국뿐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정상이 레드카펫 깔고 두 팔 벌리면서 달려올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환영할 일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박수 받는 정도의 립 서비스 외에 우리도 뭔가 실리적인 손에 잡히는 반대급부를 좀 받아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외교 전문가들 중심으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아마 중국 심기가 대단히 불편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중국이 은근하게 경제 보복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중국 경제 보복을 막을 수 있는 또는 상회하는 미국 측의 적극적인 세제 감면 혜택이라던가 한국산 자동차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일시적 관세 인하 혜택 이런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44조를 주고 투자를 했지만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박수만 받고 돌아왔다. 아쉽다고. 이 부분은 또 아쉽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자, 김준일 기자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이번에 투자 안 했을 것이다. 이거를 먼저 짚어봐야 돼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미 그렇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 뭐 텍사스 오스틴이나 이런데 공장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뉴욕으로 갈 것인지 뭐 애리조나로 갈 것인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에도 이미 조지아 쪽에 이제 그 공장 증설하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는 이미 GM하고 2010년대 초반에 합작회사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이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하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우방들 중심으로 넣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물량이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미 기업들은 알아서 다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포장을 한미 정상회담에 선물 보따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맞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이 안 되는데 왜 한국 기업들이 몇십 조를 합니까?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다. 왜냐면은 이를테면 미국의 차 배터리 시장의 45%를 일본의 파나소닉이 가지고 있고 한국이 그러니까 LG가 11%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 공장이 이 SK 이노베이션하고 두 군데가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은 한국이 절반 이상 70%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봐야 돼요. 뭐 이 백신은 백신대로 보고 이거는 이거대로 봐야죠. 네, 기업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업은 돈입니다. 라는 얘기가 이제 김준일 기자의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할 수 뭐 그렇게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만 해협 언급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중국과의 관계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이제 언론에서는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문재인 네. 정부 임기 내 시진핑 주석 방안은 물 건너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진짜요? 이 대만 해협 언급이나 또 배터리 반도체 공동 전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합의문에 보면 코로나19의 발원지를 찾는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건데 그렇죠. 코로나19 발원지가 우한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걸 중국은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정상회담문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포함된 게 바로 판문점 선언인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판문점 선언이라는 5글자를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넣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중국 견제용 여러 가지 멘트들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양보해서 넣어준 것이 아닌가. 그동안의 우리 외교 관례로 보게 되면 사실 대만 해협이라는 표현이나 코로나19의 발원지를 찾는 표현 등은 굳이 안 넣고도 적절히 줄타기를 하면서 미국 편에 설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 4년과 달리 미국 편에 좀 세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아니 그동안 우리나라 와서 막 중국몽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잘 지내보자고 하다가 원래 먼 사이였으면 모르겠는데 잘 친했던 사이가 갑자기 돌아서면 그 배신감이 좀 더 큰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정부의 은근한 경제 보복이나 다른 조치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역대 대부분의 정권들이 임기 초반에는 약간 중립외교 아니면 뭐 균형자 이러면서 하다가 임기 말로 가면은 친미 노선으로 다 돌아섰어요.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미 FTA를 임기 말에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이런 진보 진영의 비판도 들었는데 어쨌든 미국하고 상당히 가까워졌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열병식 참석했다가 이제 막판에 오바마 대통령이 막 푸시하니까 사드 도입하고 지소미아 체결하고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런 맥락에 보면 왜 그러느냐? 임기 말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미국하고 가까워져야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특히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2개월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북한하고 관계 개선해야 되고 미국의 허락 협조를 얻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일정 정도 중국과의 관계를 살짝은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교훈은
그러길래 처음부터 미국이랑 그냥 잘 지내자 그랬던 정부가 있죠.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다 공통되게 보수 진보 떠나서 처음에는 친중으로 가다가 막판에 친미로 틀었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친미였어요. 네. 부시 대통령이랑 같이 골프 카트도 운전하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편한가 좀 그런 말씀을 보수 진보 막론하고 외교 담당자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았나요? 뭐가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진 게 많았죠. 우리가 그 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막아낸 나라 아닙니까? 그 그런 전에 부분에 노무현 있어서도 정부에서 대출 굉장히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님 감옥에 계십니다. 어쨌든 잘한 건 잘한 거죠. 감옥에 가서. 알겠습니다. 자, 중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우리 동맹이지만 중국,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입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쿼드라는 이 단어, 이 가장 민감한 단어인데 이게 언급될까 말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 했었죠. 미국의 쿼드 참여 요청이 없었던 거. 이게 이번 이 정상회담의 큰 외교 성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 쿼드 가입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얘기 안 했습니다. 결국 빠져 있어요. 미국의 속내는 뭘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쿼드라는 말 자체가 4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쿼드 확장판이 되려면 일단 5라는 표현을 넣어야 돼요. 네. 펜타곤이죠. 펜타곤. 펜타곤이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제 펜타곤, 펜타 정도로 가야 되는 네, 건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통 주식할 때, 주주총회 할 때 네. 새로운 이사회를 선출할 때 자기 지분이 있고 여기서 내가 되려면은 우호 지분을 확보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현재까지는 쿼드의 우호 지분 정도는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이 부분을 만약에 쿼드를 확장해서 펜타 정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 북미 정상회담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국 내용이거든요. 종전 선언하고 개방할 수 있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해줘야 된다. 미국이. 종전 선언 네. 정도 선언할 수 있는 네. 아주 큰 전향적인 카드가 된다면 그때 가입해야 된다는 사실 거예요? 그때라면 중국도 설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이 미사일 지침 해제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종 청와대 안보 특별보좌관이 요거는 장혜찬 평론가 이거는 비판 못하겠죠. 이게 잘했는데 숙제가 또 많다는 숙제가 말을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드렸는데 네. 미사일 지침 이제 해제했잖아요. 네. 그러면 장거리 미사일 우리가 개발해서 빨리 설치해야 됩니다. 해제만 하고 이 80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하거나 설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국방의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950km 이상의 네. 이 950km가 바로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95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데 네. 이건 미국 입장에서 사실은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원래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우리가 갖다 놓겠다였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말만 나왔을 때 중국이 가만 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사일 장거리 지침을 해제해 줌으로써 굳이 미국 미사일을 갖다 놓을 필요 없이 한국에서 알아서 장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 이제 설치하게 되면 굳이 미군의 무기를 반입시키지 않고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벌써 이 상하이밍 이 중국 대사가 중국 국익 상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사실 외교 급수로 따지면 급도 되게 낮은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대사로 와 있거든요. 네. 그럼 950km 이상 사정거리 늘리면 가만 안 있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이 미사일 지침 해제했고 우주 고속도로 가는 거 저 박수 치고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대신에 빨리 개발해서 빨리 설치하는 행동까지 하자. 이런 당부를 문재인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역사를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닉슨 독트린이 나오면서 당시 이제 베트남전 때문에 더 이상 외국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미국이 꺼려하면서 네. 그거를 닉슨 독트린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 7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이 군사력이 더 우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원래 군사력이 약세인 데가 미사일을 만듭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그렇죠.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몰래 저기 서빙고 있는데 동부이촌동에다가 이렇게 몰래 개조해가지고 미사일을 100곰 미사일을 만들어요. 100곰. 근데 79년이니까 8년이죠. 78년에 만드는데 미국한테 딱 걸립니다. 네. 이걸 왜 만들어 니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침을 준 게 180km 이상 못 가게 우리가 대신에 미사일 기술 전수해 줄게. 이게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이었는데 왜 180km냐? 평양. 예, 서울에서 평양이 195km예요. 그러니까
최전방 연평도에서 153km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전방에서는 평양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사일은 뒤에 있어요. 왜냐하면 전방에 배치 안 합니다. 바로 폭격당하기 때문에 후방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쟁하지 마, 니들. 네. 이거가 이제 한미 맞습니다. 그거였는데 2001년에 이게 300km로 늘어나고요. 그러면은 충청도에서 평양을 쏠 수 있게 된 거고요. 2012년에 800km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중량 제한이 없어집니다. 500kg. 그런데 그 작년에는 고체 연료로 쓸 수 있게 됐으면 이거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건데 이미 우리나라의 현무4라는 벙커버스터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게 있는데 이게 5톤까지 탄두가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500km로 탄두를 줄이면은 사거리가 늘어나요. 이미 2,000km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거를 제한 때문에 못한 거예요. 이제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위성 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오창석 평론가는 해군 제대하셨고, 네. 장해찬 평론가는 어떻게 되죠? 저는 서대문 구청을 지켰습니다. 통일위원이군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네, 저는 전경이었거든요. 전투경찰. 예. 진짜 다양하네요. 전 육군 병장 막내 네. 제대했습니다. 네. 아, 같이 있기 좀 그런데 장경입니다. 예. 육군 소령이죠. 네. 뭐 전경이나 해군이나 동사무소 지킨 분들이 구청이라고요, 구청. 구청. 아, 그래도 좀 큰데 지키셨네요. 네. 예. 그 구청 지키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제 마음에 안 와둘 수 있으니까 장교 출신 박지훈 변호사님이 네. 우리나라 이 국방에 있어서 이 미사일 지침 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충성 육군 소령이고요. 미사일이라는 거는 앞에 탄두를 달면 미사일이 되고요. 앞에 위성을 달면 위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의미를 좀 더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5,500km 지금 날리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하는데 우리가 다 기억할 거예요. 나로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못 해가지고 러시아 거 가져가 올리고 막 이런 왜 그러냐면 이 지침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게 풀렸기 때문에 저는 뭐 군사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군사적 측면보다는 우주로 갈 수 있는 위성적인 측면 그 측면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장해찬 평론가 좀 걱정하는데 현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지침만 풀리면 전 즉각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좀 어때요? 역시 소령 출신 같다. 이 방송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똑똑해 보였다. 처음으로 전문 분야가 나왔어요. 네. 미사일 쏠 때 구청에서는 뭐 합니까? 저희는 주민들이 이제 대피할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친절한 미소와 이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방공호 안내하겠잖아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민방위 지침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안내를 합니다. 모두가 하나 돼서 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 한미 정상회담 결국은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돌파구가 아니냐. 또 지지율도 상당히 올라가는 모양새거든요.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자, 민주당의 이 국면 전환이 이 방미 성과로 될 것이다. 오창석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짧게라도 반등의 소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급등의 소지는 안 될 것 같고 결국 하반기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민생. 이게 반등을 해서 민생을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네. 더 국내 경제에 어떻게 좋은 신호를 보내줄 수 있을까가 향후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등이 가능할까요? 국면 전환? 아주 짧은 며칠? 신기루와 같은 며칠? 오아시스와 같은 며칠? 오아시스는 달콤하네요. 일주일? 그러니까 오아시스인데 물 다 말라 있는 오아시스. 그럼 오아시스가 아니고 잠깐 오아시스가 올랐다가 아니잖아요. 잠깐 올랐다가 허상이다, 여기 허상. 물이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모래였어. 약간 허상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내 이슈에 이게 특별히 연동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민생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당장 뭔가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이념적인 부분에서의 성과예요. 그 성과는 있습니다. 네.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만한 회담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아니 계속 박하게 평가하시는데 그럼 장해찬 평론가가 기억하시기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였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이 부시 대통령의 이 골프 카트 회담 뭐 굉장히 골프 카트 회담의 좋았죠. 결과가 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하면서 리먼 브라더스 우리 잘 막아낼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 당시 환율 정책이 강만수 이 체제에서 했던 환율 정책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고환율 정책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환율 정책이었는데 미국이 그걸 용인해주면서 우리가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고품격 평론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방금 골프 카트 이 얘기로 신뢰가 나오는 거죠. 평론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국면 전환이 가능할지 또 언제까지 갈지
대선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을지 우리 김준일 기자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대로 갔죠. 예. 왜냐하면 부동산하고 불공정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거지 네. 한미 정상회담 안 했다고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지지율 국내 지지율 반등에 한계가 있다. 이거를 근데 연결을 시켜 뭐가 있느냐, 경제를 살린다든지 이러면은 뭐 좀 가능성이 있겠죠. 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좋은 점, 또 뭐 좀 잘못됐던 점 저희 막전 마크에서 짚어 보았고요.